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보통 악인들이나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의 한 스토리로만 나올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나 저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 뿐이라서 그럴까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가 사람을 볼 때 늘 좋은 면만 보고 좋게 생각하려는 것 때문에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결혼까지 생각을 했던 남자친구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1년 반을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었어요. 제 나이도 32살이 되고 보니 친구의 소개로 만난 전 남자친구를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바라봤던 것 같았습니다. 첫눈에도 인상이 무척 좋아서 호감이었고 웬만하면 눈도 높이지 않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제 잘못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집안은 저의 집안과 마찬가지로 그리 넉넉하게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이미 은퇴하신 상태였고 특별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으시고 시골로 내려가서 사셨어요. 남자친구 여동생은 혼인신고를 한 채 아이 하나를 낳고 동거를 하고 산 지가 벌써 5년째인데 자꾸 결혼식이 미뤄진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특별할 게 없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 남자친구 집안 배경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저 남자친구 하나만 보고 함께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나 남자친구나 부모님께 의지해서 결혼할 나이는 지났고 각자 부모님께서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기에 둘이 아주 소박하게 교회에 작은 카페를 하나 빌려서 주례도 없이 간소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다행히도 카페에서 자리값은 따로 받지 않고 치킨 스테이크와 디저트류를 제공한 값으로 대체를 해준다고 하니까 참 좋았어요. 교통도 혼잡하고 시장바닥 같은 결혼식장보다는 여유있고 넉넉한 주차 공간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좋은 카페를 구하느라 힘께나 들었어요. 화려한 예식장에 드레스를 대여받지 않아도 되었고 비싸고 사치스러운 꽃장식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깔끔한 화이트톤의 이쁜 카페였어요. 제가 꿈꾸던 그런 결혼식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참 행복했었네요.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도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엉뚱한 카페에서 결혼식을 간소하게 올린다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결혼식이 뭐 별거냐? 다 형식이다.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알리는 것인데 나 좋으라고 하면 찾아오는 하객들이 불편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그랬어요. 엄마 그리고 아버지 어차피 유명하다는 좋은 예식장에는 예약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식대도 엄청나게 비싸요. 그렇다고 마음에도 안 드는 예식장에 사기는 싫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다들 차로 움직이니까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쁜 카페에서 여유있게 돈도 절약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며 직접 부모님을 모시고 카페를 구경시켜드렸어요. 카페 잔디밭 정원 앞에 바로 계곡처럼 큰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고 날씨만 화창하다면 야외에서 결혼식도 진행이 가능했어요. 화이트톤의 카페 그 자체가 이뻤기 때문에 따로 결혼식장이라며 꾸밀 필요도 없었기에 더욱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친구의 친구가 의상학과 출신의 샵을 두고 있는 디자이너라서 엄청 심플한 것으로 결혼 선물로 제작해줬어요. 남자친구도 대만족해하는 터라 시작부터 어째 좀 잘 풀려서 기분이 타락할 듯 했습니다. 아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던 예비 시누이도 결혼식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카페를 구경하고 왔다면서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후 결혼식 일주일을 앞두고 그 카페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다음 주 저희 카페에서 결혼식을 하실 신부님이 맞으시죠?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게요. 저희가 그날 두 분이 결혼식 한다는 입간판을 예쁘게 제작을 하려는데 조금 이상해서요. 확인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가요? 그날 신부님이 김아라님이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아, 글쎄. 저도 김아라님이 저희와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착오라뇨? 저희 직원에게 그랬다는데 신랑분이 다른 신부와 신랑의 입간판도 주문하셨다네요. 그래서 확인차 전화를 드렸는데요.
두 분 말고 또 다른 분들도 하신가요? 아니요. 금시 천문이네요. 저희 말고 누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상황에서 전화드린 거고요. 일단 신랑분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참 생뚱맞더라고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확인해봐야 했어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바로 받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라 바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톡으로 전화를 달라고 했어요. 그때 마침 예비 신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웨딩드레스는 친구들이 직접 만들어줬다면서요? 그래요. 왜요? 언니, 한 김에 하나 더 똑같은 걸 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될까요? 네? 아가씨도 결혼식 올리게요? 그게요. 그 카페 가봤는데 저도 결혼식 올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언니한테 미안해서 웨딩드레스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안 했는데요. 아무리 웨딩드레스를 빌려보려고 다녀봐도 만든 게 있어야죠. 언니가 아는 친구분한테 부탁해서 사이즈를 좀 넉넉하게 만들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예비 신우의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동안 멍 때린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가씨, 통 이해가 안 되네. 아가씨도 그 카페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 오빠가 말 안 했어요? 나 언니랑 오빠가 결혼식 할 때 함께 결혼식 올리기로 했는데요. 네? 내 결혼식에 아가씨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날 합동 결혼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 돼요? 엄마도 오빠도 가성비가 좋다며 찬성했는데요. 뭐라고요? 누구 맘대로요? 그러자 아주 섭섭하다는 듯이 신경질을 부렸어요. 언니, 말꼬라지가 그게 뭐예요? 오빠 결혼식에 내가 웨딩드레스랑 부케 만들고 식을 올리면 돈도 아끼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오빠도 찬성했는데 언니는 왜 그래요? 그리고 언니 웨딩드레스 사진도 봤는데 금방 만든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긴요. 그렇게 단하고 심플한 웨딩드레스는 단 하루 만에 뚝딱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드레스가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레스 제작비는 제가 드릴 테니까 부탁 좀 할게요. 오빠랑 말 잘해보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언니가 많은 양해 부탁해요. 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뭐야, 나만 모르고 있었다니? 나만 모르게 예비 신우이와 합동 결혼식을 계획을 했단 거야. 뭐야? 남자친구가 퇴근 무렵에 전화를 해왔어요. 무슨 일로 전화를 주라고 했어?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카페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어. 입간판을 2개를 달아야 하냐고. 아, 그거? 내가 정신이 없어서 미쳐 너한테 말을 못했네. 미안해. 실은 말이야. 내 동생이 아직까지 결혼식을 못 올렸잖아. 그래서 엄마가 사정을 하시더라고. 어차피 다 차려진 밥상인데 숟가락 하나만 떡하니 올리면 뭐 어떠냐고. 남도 아니고 내 여동생인데 설이가 우리가 결혼식 올린 그 카페를 둘러보고 부러워하더란다.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 그래? 내 의견은 안 물어보고 네 맘대로? 그건 정말 미안해. 솔직히 네가 착한 줄 알지만 나도 너한테는 미안해서 말이야.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래저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깜빡한 거야. 미안하다. 우리 결혼식인데 서리까지 끼어들어서 너도 별로 내키진 않겠지만 너도 우리 엄마가 부탁했으면 반대하진 않았을 것 아니냐. 야, 이 짜장면 짬뽕 같은 자식아. 내가 반대할지 안 할지 왜 네 멋대로야? 너 생긴 건 멀쩡해놓고 정신머리는 어떻게 돼버렸냐? 왜? 난 이미 따놓은 탕상이니 내 의견 따윈 필요 없다 이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내가 수도화분하고 착해 빠져서 내 의사 따윈 상관도 없다 이거지? 꼭 그렇게 비꼬아서 말하지 말자. 우린 이제 평생 함께할 사람이고 내 동생은 너한테는 신우이야. 남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자. 알았지? 그러자 제가 그랬어요. 넌 참 편리해서 좋다. 두고 보자.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오만 정이 다 떨어져서
목소리도 더 이상 듣기 싫더라고요. 결혼식 당일까지 남자친구가 전화를 해도 묵묵부답이었고 톡도 씹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와서 그래 봤자지 싶었던 거죠. 예비 신우이가 살짝 제 눈치를 보느라 전화를 해왔어요. 언니, 웨딩드레스 다 됐어요? 그래요. 제작비만 입금만 하면 보내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오빠한테 입금하라고 할게요. 오빠한테 말하세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웨딩드레스 제작비란 명목으로 돈을 청구를 했어요. 꽤 많은 액수였어요. 내가 톡을 보냈더니 풀어준 줄 알고 그새 좋아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설이 웨딩드레스비가 좀 비싸긴 하네. 그래도 이 정도는 오빠가 해줘야지. 어쩌냐? 고마워. 결혼식장에서 보자. 라고 하며 돈을 입금해줬어요.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제 전화기에 불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일 먼저 예비 신우가 전화질을 해대느라 난리 판꽃을 벌렸어요. 새벽부터 신부 화장을 한답시고 차려입고 결혼식장 카페에 도착을 했는데 배달된 웨딩드레스 상자만 덩그러니 있고 결혼식이 취소가 되었다는 말에 뒤로 나자빠졌어요. 제 전화에 불이 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해봐라 했었죠. 남자친구가 급기야는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했는데 헛구녕만 났어요. 파혼이네. 보면 모르나? 다시는 전화하지 마. 재수없는 인간이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미리 말을 했어야죠. 자네는 경우가 그렇게 밝아서 내 딸의 소중한 결혼식에 신이 결혼식까지 무인승차를 하려고 했나? 아주 못돼 처먹었구만. 우린 소송도 불사할 테니까 우리 딸이 준 것이 있으면 깨끗이 돌려주게. 안 그러면 당장에 쫓아갈 거야. 알았나? 우리도 얼마나 곤욕을 치러놓은 줄 아나? 이미 달렸는데 손해배상 톡톡히 할 거야. 남자친구의 친구들 말에 의하면 이미 소식을 접하고 온 지인들과 친척들 때문에 취소는 못하겠고 그 카페 사장님에게 사정을 해서 2배로 카페 자리를 빌린 자리값을 주고 겨우 제한적으로 자리를 빌려주기로 했지만 문제는 신부의 웨딩드레스였대요. 몸이 부어른 아기 엄마라서 날씬한 제 사이즈의 제 웨딩드레스가 맞을 리가 있나요? 자기 몸 치수를 보내주긴 했지만 제가 미쳤나요? 누구 맘대로? 제가 입을 웨딩드레스를 대신에 보내줬으니 차라리 고마워해야죠. 결국에 웨딩드레스를 입지 못해서 결혼식장 그야말로 난장판이 났다네요. 저만 믿고 다른 옷도 준비도 못했으니 어쩌나요? 행복해야 할 신부가 곱디곱게 화장을 하고 나타나서 카페 배달도 웨딩드레스가 맞지 않아서 옷이 찢어지고 못 입게 되자 울고불고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채로 난리가 났다네요. 그러라고 당일날 배달했으니 어째요. 오시는 하객들과 친척들이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결혼식을 안 해도 될 듯한 그런 준비가 안 된 하나만한 결혼식장에서 신부 신랑도 없이 그저 모신 하객들에게 식사와 디저트만 제공하고 돈만 퍼들고 말았다네요. 그런 결혼식 같지 않은 결혼식은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쌤통이었어요. 돈 아끼려다가 돈만 날린 남자친구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나서서 남자친구에게 파혼 뒷수습을 다 해주셨어요. 논리로 따지자면 남자친구 쪽에서 파혼의 빌미를 제공을 했으니 할 말이 없었는지 더 이상 쪽이 팔리기 싫어서인지 순순히 증거 다 내놓고 하잔대로 했어요. 내가 잘해줬더니 만만하게 본 탓이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직전에 시어머니의 회갑이셨어요. 시누이가 한 명 있긴 했지만 변변찮은 직장이라서 돈 한 푼도 못 모으고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 것 같아서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어떡하지? 올해가 우리 엄마 회갑인데 주인은 신경도 안 쓰면서 나한테 엄마 회갑을 어떻게 하겠냐고 하는데 걱정이네. 아, 그래? 그냥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일단 어머니랑 얘기 좀 나눠봐. 어떻게 그래? 그럼 무조건 괜찮다고만 하실 거야. 문제는 돈인데 우리도 결혼 준비를 해야 해서 돈이 많이 들잖아. 그래도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그저 말수가 없네. 그리고 며느리까지 보시게 되었는데 구색은 맞춰드려야지. 안 그래? 그래도 형편껏 해드리면 되지. 어머니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야. 내년이 우리 엄마 회갑이기도 해. 우리 엄마는 여행을 원하셨어.
국내이든 해외이든 상관없고 가족과 함께 여행하시는 것이 좋으시대. 아, 그래? 그럼 우리 엄마도 여행을 보내둘까? 어머니한테 먼저 여쭤봐야지. 어머니 혼자만 여행을 보내드릴 수가 없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모시고 가야 하니까 서둘러야 하지 않겠니? 그래, 그러겠네. 알았어. 일단 엄마랑 함께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런 후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저는 잊고 있었는데 예비 시누이가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언니, 안 바쁘면 오늘 저녁에 제가 밥 한 끼 사드릴 테니까 저랑 만나요. 아,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의논할 일이 있어서요. 시간 괜찮죠? 그래요. 없는 시간도 만들어야죠. 어디로 가면 되죠? 언니가 차가 있으니까 내가 알바하는 곳으로 오실래요? 이 근처에 막창하고 곱창 전골이 아주 맛있어요. 사실 저는 곱창이나 막창 같은 거 참 싫어하는 음식이에요. 아주 못 먹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디 가서 사서 먹을 만한 음식은 절대로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희 씨, 나 곱창이나 막창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러자 아주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니까 좀 기다렸다가 먹어야 하는 곳이에요. 언니도 이참에 이곳을 갔다 오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러자고 했습니다. 웨이팅하는 시간이 꽤나 길었지만 예비 시누이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느라 금방 시간이 흘러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물었어요. 의논할 일이 있다니 무슨 일이에요? 그게 우리 엄마 회관 말이에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어머니가 여행을 가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네, 친구분 중에 부부 동반으로 하와이 여행을 다녀왔다는데 부러웠대요. 그래서 나랑 함께 하와이 여행을 다녀왔으면 하는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오빠랑 잘 얘기를 해봐요. 그게요, 오빠가 짠돌이라서요. 언니가 말 좀 잘해줘요. 하와이 물가가 웬만히 비싸야죠. 지금에서야 생각을 해보니 그때 신우이가 저까지 불러서 말한 것을 보니까 자기가 하와이 여행을 가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머니 회가 기념 여행인데 가시고 싶다면 가시게 해드려야죠. 그렇죠? 언니도 알다시피 제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라 돈 한 푼도 못 보태요. 그래서 오빠한테 말하기가 미안하기도 한데 언니가 오빠한테 말 좀 잘해서 엄마가 기분 좋게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게 해줘요. 언니도 이젠 며느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밥 한 끼 사준다고 불러놓고 뭔 소리를 하려고 했나 했더니 웃기더라고요. 언니나 오빠가 그래도 짱짱한 직장인인데 우리 엄마가 한 번 분 회갑을 그냥 대충 보낼 순 없잖아요. 부탁해요. 제가 엄마를 모시고 하와이 여행을 다녀올 테니까 그 여행 경비는 언니랑 오빠가 대줘요. 알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희 씨,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며느리는 아니죠. 암튼 오빠한테는 오늘 얘기는 해볼까요? 그 후에 남친이었던 지금의 남편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어?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효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보내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 회갑 기념 여행을 하와이로 보내기로 했어요. 저도 예비 며느리로서 그저 말 수가 없어서 예비 시어머니가 회갑 여행을 떠나실 때 여행 경비에 보태 쓰시라고 얼마간의 돈을 봉투에 넣어드리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예비 시누이가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언니, 언니도 우리 식구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오빠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그래요. 언니도 며느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쌩 까고 넘어갈 생각은 아니죠? 쌩 까다뇨? 그럼 줄 거면 미리 좀 땡겨서 줘요. 오빠가 하도 구두쇠라서 그 돈 가지고는 비행기 값이나 겨우 하겠어요. 조금 얄밉게 구는 예비 시누이가 꼴도 보기 싫었지만 결혼을 앞두고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어요. 그래서 얼마간의 돈을 직접 예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 후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났더니 그새 또 친정엄마 회갑일이 다가왔어요. 제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 회갑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자 영 인상을 찌푸리며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해? 네 언니랑 네 오빠랑 알아서 생각을 해둔 게 있을 것 아니야. 알아서 하지 그래? 참 실망스럽게도 영 남 이야기를 하는 듯이 했어요. 넌 사위 아니냐? 왜 남 몰라라야? 요새 회갑을 챙긴다면 다 웃지 않냐? 칠순이면 몰라도 무슨 회갑이야. 너도 알잖아. 우리 결혼하면서 돈도 많이 나가서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거 알면서 그러냐? 요즘 세상에 무슨 회갑이야. 뭐 이런 갭다따구 같은 소리가 다 있을까요?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제가 그랬어요. 작년에 어머니 회갑 여행 보내드렸잖아. 네 엄마는 회갑 챙겨도 됐고 장모는 안 되냐? 누가 안 된다고 그러냐? 우리가 좀 부담이 되니까 그러는 거지. 작년에는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남달랐잖아. 웃긴 짬뽕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성질 같았으면 대급박을 한 대 세게 쥐어받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내 성질대로 하고 살지 말자고 하는 것이 올해의 내 목표였으니까요. 장가를 갔으면 사위 노릇은 해야지. 그 돈 몇 푼이 들까봐 무섭냐? 누가 그렇대? 장모님은 장인어른도 계시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두 분이서 맨날 여행도 자주 다니시잖아. 그냥 말면 안 되는 거야. 기가 딱 막혀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래서 사위 자식은 다 필요 없는 거야. 진짜 자기가 백년 손님인 줄 안다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 신경 쓰이게 그러냐?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모질이 찐빵 같은 남편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우리 장모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뒤에서 이런 호박씨를 까다니 엄마가 알면 얼마나 섭섭해할까요? 그 한 달이 지난 후에 남편에게 엄마가 전화를 했습니다. 김서방, 고맙네. 내가 애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조용히 회감 여행을 자네 장인하고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큰 돈을 보내줘서 고마워서 어쩌나. 덕분에 스위스 여행을 딸들하고 같이 간 김에 유럽까지 쭉 돌골 참이네. 네? 스위스 여행이요? 그래, 장모 사랑 사위라더니 내 딸이 결혼은 잘했나 보네. 내일 모레 출국하네. 자네 덕분에 내 딸들하고 넉넉한 여행을 하다가 오겠네. 고맙네. 네, 아니에요. 잘 다녀오세요, 장모님. 남편이 헐내서 제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일 모레 장모님이 스위스행 비행기를 타신다는데. 자기가 언제부터 장모 회갑에 신경을 썼다고 내가 말을 해? 자기 귀찮아서 말 안 한 거야. 돈은 얼마를 들였는데? 그것만 궁금하지? 자기가 알아서 하라길래 자기 돈을 이율 높은 곳으로 예금하라고 준 것 있지? 그거 깨서 다 들였어. 뭐야? 그 돈이 얼만데 다 들였어? 왜? 아깝냐? 남자가 쪼잔하게 며느리가 자기 엄마한테 드린 돈 아깝지 않고 사위가 장모한테 준 돈 그렇게 아까워? 그 돈을 저축하라고 줬지 네 마음대로 쓰라고 줬냐? 어디야? 어디긴 엄마랑 여행을 가려고 가는 중이야. 한 달 동안 혼자서 잘 지내라. 난 엄마 모시고 아버지랑 언니랑 신나게 스위스랑 유럽 여행을 하다 올 테니까. 뭐야? 나한테 미리 말도 않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너야말로 자기 엄마 회갑 여행을 보내줬으면서 장모 회갑은 그냥 말자는 경우는 또 어디 있냐? 마음 준비나 단단히 하셔. 그게 또 뭔 소리야? 너랑 살지 말지 여행을 하면서 고민 좀 하고 올란다. 다년 후에도 아니다 싶으면 너랑 헤어질 생각이니까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라. 아, 그리고 네 카드 하나 챙겨왔다. 혹시 모르니까 여분으로 가져왔는데 잘 쓸게. 그럼 잘 다녀올게.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히다며 펄쩍펄쩍 뛰며 난리칠 남편을 생각하니 쌤통이었어요. 못돼 처먹은 남편아. 네 엄마만 소중하고 장모는 안 소중하냐? 결혼했다고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어?
네 같은 인간은 나도 필요 없다. 나도 결혼 전인데도 돈을 보탰는데 감히 장모 회갑을 쌩 깔려고 그랬냐? 부모님을 모시고 언니와 함께 다녀온 스위스와 유럽 여행은 꿀맛 같았습니다. 남편 카드로 잘도 굽고 다녔는데 속에는 천불이 났을 텐데 아무 말 없더라고요. 한 달간의 긴 여행이 끝이 날 때쯤 남편이 긴 문자를 보내왔어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안 그럴 테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말아줘. 내가 비행기 도착할 때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모시러 공항에 갈게. 그래? 그러던지. 남편이 먼저 용서를 빌었으니 받아줘야죠. 그래서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어느 책 속에서 읽은 듯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라고요. 저희 시누이와 시어머니 사이를 보면 진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원수가 만나서 서로 풀지 못한 매듭이 있어서 현생에 다시 만나서 풀라고 서로 바꿔가며 가족이란 인연으로 만나는 게 아닐까요?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말하자면 손이 시누인 형님은 시어머니와는 거의 원수지간이에요. 시어머니는 큰딸인 형님을 미워 죽고 못 삽니다. 또 형님은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두 분은 아마도 전생에서도 원수지간이었을 거예요. 51세이지만 아직 미혼인 시동생이 고령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글쎄요, 모시고 산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줄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막내 아들 밥 해먹이느라 죽을 고생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그 말에 형님 51세나 먹었으면서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는 시동생을 마구마구 헐뜯곤 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포기하세요. 어떤 미친 여자가 직업도 편편치 않는 병식이한테 시집을 오겠어요. 저렇게 반반은 얼굴에 건강한 몸인데 아직까지 여자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다 병식이가 무능하니까 그래요. 난 오히려 행여나 이제 와서 결혼한 척 할까봐 걱정이 돼요. 그 말에 또 부하가 치민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그랬어요. 뭐시여? 너는 어쩜 그렇게 네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도 모질게 말했냐? 현이가 5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자빠졌으면 네가 그렇게 태평이겠냐? 엄마,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우리 현이가 뭐가 못나서 결혼을 못해요? 현이는 9급 공무원이에요. 9급 공무원 좋아하고 자빠졌네. 우리 현이가 다행히도 너를 안 닮아서 그나마 봐줄만 하지. 벌써 현이도 36살이야. 사람 일은 장담을 못한 거다. 네가 아무리 9급 공무원이라면 콧대가 높아도 세상 일이 네 뜻대로 그렇게 쉽게 돌아가는 줄 아냐? 현이가 곧 있으면 금방 40이여. 그때부터는 50줄에 들어서는 것은 일도 아니다. 웃기고 있네. 그러자 형님이 소리를 빽 지르며 그랬어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는 재수없이 하세요? 엄마 손녀예요. 넌 그럼 병식이가 네 동생이 아니었냐? 사돈 남말하고 자빠졌네. 또 한바탕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눈치도 없이 시동생이 주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누나랑 형수님이랑 무슨 얘기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얘기는 무슨? 별 얘기 아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현이 시집 간 것에 대해 얘기했어. 현이는 남자친구가 있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불을 내지.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얼마나 현이를 며느리를 삼으려고 난리들인 줄 아냐? 그럼 결혼을 시키면 되지. 뭔 걱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복창이 터진다는 거 아니냐. 너도 알잖아. 우리 현이가 9급 공무원인데 뭐가 부족하겠니? 돈 없고 부족한 애들이나 결혼도 못하고 사는 거지. 우리 현이는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 거야. 7급 공무원과 선을 2번이나 봤는데 싫단다. 내가 미쳐. 그 말에 시동생이 씁쓸하게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누나 말처럼 나도 내가 무능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아직까지 혼자 살고 있어. 우리 현이는 자랑스러운 9급 공무원이라서
시집은 잘 가겠네.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 말을 하는 형님을 흘겨보던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나이는 어디로 처먹었냐? 동생 앞에서 못한 소리가 없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저런 덜 떨어진 것을 낳았을꼬. 네 딸이는 어디 한번 시집 잘 보내라 봐라. 걱정 마. 내가 벌써 손을 써놨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연하남에다 7급 공무원을 쭉 뽑아서 선 좀 보게 해달라고. 여자는 9급 공무원이면 7급 정도는 만나야죠. 저는 그저 속으로 웃기만 했습니다. 참 대단한 9급 공무원 자부심이라 생각했어요. 그때 마침 친구들과 제주도에 여행을 간 제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일까 싶어서 주방에서 나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엄마, 현이 언니 소식 들었어요? 현이? 무슨 소식? 엄마, 현이 언니가 제주도에 있던데요. 맛집이라고 소문난 식당에 갔더니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도 몰랐죠? 뭔 소리야? 현이가 왜 거기 있겠어? 나랑 눈을 마주치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식당 사장님한테 물었더니 맞던데요. 고모는 모르세요? 참 믿기 힘든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형님에게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며 갸우뚱거리며 주방에 다시 들어갔는데 여전히 형님은 딸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못마땅하며 듣고 있는 시어머니께 보란듯이 하는 자랑이었고 아직 장가도 못 간 시동생을 앞에다 두고 못할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현이가 벌써 5천만 원을 모았대요. 내가 그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보자 얼마나 오지던지 소렌토 한 대를 사러 사줬잖아요. 고급차를 몰아야 고급진 신랑감이 올 테니까. 허허. 그런 형님에게 바로 물었습니다. 형님, 현이가 아직 9급 공무원인 거는 맞아요? 그러자 버럭 소리를 빽 지르며 그랬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옳게도 현이가 9급 공무원이라서 배 아팠나? 어이가 없어서 우선 넘기고 본론부터 먼저 말했어요. 형님, 현이가 공무원인 거 맞냐고요? 지수가 제주도에서 식당에서 알바하고 있는 현이를 만났대요. 지수를 보자마자 도망갔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자 얼굴이 살색이 되어서 되려 저에게 성질을 부렸습니다. 미쳤나? 우리 현이가 식당에서 알바를 하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자 시어머니가 완전히 비웃으시며 형님에게 그러셨어요. 9급 공무원 좋아하시네. 내가 이제껏 현이가 너한테 입 다물라고 해서 우리 손녀를 위해서 아무 말 안 했는데 현이가 남자친구랑 제주도에 가서 몰래 숨어서 결혼도 하고 산다면서 나한테만 말해주고 갔어. 이 돌대가리야. 그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형님이 그럴 리가 없다며 난리였어요. 엄마, 아무리 내가 밉다고 꼭 그렇게까지 거짓부렁을 하셔야겠어요? 하필 재수없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도 민원이 많고 일도 많아서 우울증에 걸렸다며 6개월 병가유직을 냈어요. 형님이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동생이 형님에게 그랬어요. 누나, 현이가 누나를 피해서 제주도로 도망을 가는 거라며 절대로 당분간은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어. 현이보다 11살이나 많은 애 딸린 남자를 좋아하겠냐며. 다행히 돈은 많아 보이니까 지긋지긋한 공무원을 그만두고 취직해서 살란다고 하던데. 그 말에 완전히 뿔따구가 단단히 난 형님이 시동생에게 막말을 해댔어요. 멋이야? 내 딸이 너 같은 줄 아냐? 어따 대고 함부로 말해. 그래? 그럼 잘난 누나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시던지. 그러자 시어머니도 빈정거리면서 형님의 부하를 더 돋갔어요. 뭐? 돈 없고 부족해서 결혼을 못한다고 했냐? 그래, 네가 돈 처발라서 사준 그 소렌토인가 뭔가 그거 남 좋은 일만 시켰더라. 현이랑 함께 사는 그 늙은 네 사위가 타고 다닌단다. 숨겨놓은 이 새끼도 한 명이나 있다던데. 아니지, 둘이라고 했나? 내가 어쩌자고 그 남자랑 도망을 가서 살려고 하냐니까 그러더라. 그 남자가 그나마 사람 대접을 해준다면서 그런 남자를 못 버리겠대.
그럴 리가 없다며 다들 돌아가며 거짓말들 하고 있다며 속을 줄 아냐길래 시동생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주방 밖으로 나갔어요. 속아서 그랬는지 식당 알바를 하는 거 보면 남자도 뻔한가 보네. 취집 한번 잘했네. 그렇게 해서 형님은 현유가 공무원 생활에 염증을 느껴서 핑계대고 돈이나 많은 남자한테 기대서 살려다가 나이 많은 입 달린 거지 같은 최악의 이혼남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 딸이 구급 공무원이라고 그렇게나 자랑을 하고 다녔으니 창피한 줄이나 알까 모르겠어요. 뒤늦게 현이가 형님을 속이고서 형님의 자랑이었던 구급 공무원도 그만두고 애 딸린 나이 많은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을 알게 되자 반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어디 연하남을 만나기가 그리 쉽나요? 그것도 7급 공무원이 떡하니 연상의 9급 공무원이 누나를 만나려고 기다린답디까? 어이없게도 정반대의 남자를 만났으니 뭐 어쩌겠어요. 마음이 끄는 남자와 살아야죠. 그런데 어쩌나요 우리 형님? 그동안 9급 공무원이라고 자랑을 재미삼아하고 다녔는데 하필 돈도 없는 사위에 피도 한 방울도 안 섞인 손자들까지 한꺼번에 보게 생겼으니 둘을 찢어 놓으려고 제주도로 갔다더니 소식이 강감이네요. 그러게 말을 항상 쉽게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시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딸인 형님을 그토록 미워라 하시겠어요. 한동안 입에 자꾸 달고 다니는 형님을 보게 되겠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맨사입니다. 저의 형님은 올해로 66세입니다. 미로 형님이 한 분이 더 계셨지만 돌아가신 지 한참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91세인데 아주 건강하고 정정하십니다. 잔병치레 같은 거 한 번도 하지 않고 지내오셨어요. 그 흔하디 흔한 치과 임플란트도 부분적으로 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건체여서 충치 치료를 받는다거나 잇몸 치료를 받는다고 치과병원을 다니신 적도 없으셨어요. 치과병원에서 의사가 놀랄 정도로 건체여서 잇몸이 튼튼할 때 하는 게 좋겠다며 일부러 부분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연세가 아마도 80대였을까요? 저보다도 형님들보다도 건강하신 편이세요. 다니시던 복지관에서도 최연장자로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즐겁게 매일 복지관으로 가서 지내시다가 오시지만 그 어르신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기도 했고 형님 가족과 저희 가족도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주 시어머니를 찾아뵈어서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무사히 잘 지내오셨어요. 작년에도 시어머니가 김장을 직접 담그셨어요. 그것도 20포기나 담그셨습니다. 자식들이 이제 일하면 안 된다며 김장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건만 자식들 말을 잘 듣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몸 하나 모르겠냐? 걱정 마라. 내가 지금까지 특별히 아프지 않고 잘 살아온 것은 내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이니까 그런 것이다. 내 몸은 내가 잘한다. 고집이 세고 하고 싶은 것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시라 자식들이 하지 말라고 한들 새겨 들을 뿐이 아니셨어요. 평생에 김치나 반찬거리들을 밖에서 사 먹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 두 아들네 집과 형님 집에도 김치를 직접 담가서 해주시곤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어머니께서 담가다 주시는 김치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깨끗하고 맛있게 담가다 주는 단골 반찬집에다 김치를 주문해서 보내드리곤 했지만 그때마다 싫다고 하시고 저희들 몰래 형님한테 보내버리곤 하셨어요. 형님 좋은 꼴만 보게 되는 것이라서 저희들도 더 이상 김치나 반찬을 해다 바치진 않게 되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그런 시어머니가 복이었죠. 며느리들이 해다 주는 것이 양이 안 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만큼 건강하셨으니 가능한 일이어서 늘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나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팔습다 내가 죽을 날만을 기다리냐? 내가 먹을 거는 내가 해먹어야지. 누구 손에 맡겨? 상관 마라. 다행히도 시어머니에게는 형님인 딸과 두 아들인 아주버니와 남편이
같은 도시 함께 살아서 가끔씩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곤 합니다. 워낙에 자존심이 강하시고 자식들에게 기대서 살려고 하지 않으신 분이라서 아주버니가 시어머니가 사신 오래된 허름한 집을 팔고 함께 살자고 해도 싫다고 하셨어요. 빠듯한 월급쟁이 아버님의 외벌이로 쪼개고 또 쪼개어서 허리띠 졸라매고 또 메어서 어렵게 장만을 했던 집이었어요. 지지고 볶고 살았던 그 추억과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살아온 손때 묻은 곳을 두고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오래된 2층 양옥집이라서 외풍도 심해서 겨울에는 시어머니가 기거하시는 안방 하나만 보일러를 트셨어요. 그것도 밤에 주무실 때만 트셨고 돌침대도 잠깐 동안만 틀고 주무셨습니다. 저희들이 갈 때에도 안방 위에 있는 보일러를 트시지 않으셨어요. 다 틀게 되면 한 달에 석유 보일러라서 40만 원이 넘게 나온다며 그 짓은 못한다고 하셨어요. 안방 위에 있는 차디찬 욕실과 주방에도 두툼한 슬리퍼와 카페트로 잘 적응이 되신 시어머니와는 달리 저는 늘 갈 때마다 추워서 힘들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그럴진데 91세나 되신 분이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이번에도 신인 형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님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일장연설이 길었어요. 우리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아들들은 다 필요가 없네. 원래 생긴 것부터가 바깥일과 자기 일밖에 모르는 게 남자라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겨야지. 뭐 어쩌겠나. 우리 엄마 같은 사람도 없어. 날 좀 보면 모르나? 나도 며느리가 둘씩이나 있는 시어매야.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랬어요. 형님도 두 며느리와 손자와 손녀가 있는 시어머니였어요. 시집을 간 딸은 다 필요가 없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살펴야지. 우리 엄마한테 보일러비라도 따로 챙겨드렸으면 설마하니 돈 아낀다고 하시겠나? 엄마가 정말을 아끼시는 것을 보니까 따로 돈을 안 들였나 보던데 그러지 말게. 정말 욕했어요. 또 시작이었어요. 아예 대놓고 묻더라고요. 보일러 넉넉히 떼시라고 따로 안 챙겨드렸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따로는 안 챙겨드렸어도 용돈은 충분히 드린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보일러를 안 떼세요. 그런 형님은 어머니께 따로 보일러비를 챙겨드렸어요. 제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했는데도 인상을 팍 쓰며 그러더라고요. 올케, 큰 올케를 좀 닮아봐. 내가 엄마한테 보일러비를 드리면 받으실 분인가? 왜 쌀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난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행여나 불 안 뜰까 봐서 꼭 불 떼라고 하면서 쥐어드렸네. 웃기고 자빠졌어. 하여간 귀인이 없네. 네? 형님, 말씀 좀 가려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놓고도 그렇게 교양머리 없이 말해요. 그러다간 형님, 며느리들한테 대리 고박당하니까 조심하고요. 알았어요? 옳게나 잘해. 작년 추석 때도 내가 사과를 사갈 테니까 배랑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소불고기를 넉넉히 사오라 했어. 안 했어? 왜 내 말을 잘 새겨 듣지 않고 소불고기만 쏙 빼놓고 안 사왔어? 소불고기랑 한우고기는 장 볼 때 필요한 만큼만 살 텐데 뭘 따로 사와요? 그리고 과일 선물이 좀 겹치면 어때서 그래요? 왜 형님 이래라 저래라 명령해요? 뭐야? 내가 이래서 올케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올케보다 9살이나 더 많아. 그래서 내가 대장 노릇 좀 하면 안 되나? 그리고 이번 설날에는 평소 때보다 우리 엄마한테 용돈도 좀 더 두둑히 드려. 알았어? 왜요? 왜겠어?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가 손이 커서 그 많은 손자들한테도 얼마나 세뱃돈이 많이 나가겠어. 그러니까 세뱃돈을 받을 만큼 더 넣어서 드리라는 거지. 내가 맨날 이렇게 잔소리야 드릴 것 아냐. 아이고 자기나 잘할 것이지. 빈정이 상해서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작년에 형님은 어머니께 얼마를 드렸는데요. 나 말인가? 엄마한테 넉넉 잡고 50만 원을 드렸네. 우리 두 며느리들이 세배를 하면 봉투에 5만 원권 한 장만 드리라고 따로 봉투도 넣어드렸어. 그래야 얼마를 주지 고민을 하지 않으실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 손자들도 있는데 다 따로 봉투를 챙겨드렸네. 그러니까
올케들도 최소 50만 원은 드리게. 알았나? 뭐? 50만 원?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동안 형님과 대꾸 하기 싫어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순둥이 형님이 놀라서 그랬습니다. 형님이 정말로 어머니께 50만 원을 드렸어요? 왜 놀라나? 50만 원이 돈인가? 손주들이 몇 명이 돼 그래? 참 믿기 힘들었어요. 가족 친목계비도 아까워서 내기 싫어서 이 핑계 대고 저 핑계를 대더니 결국에 자기 혼자서만 쏙 빠져서 친목계비도 안 내는 주제에 작년 설날에 시어머니께 50만 원을 드렸다니 그러고도 나팔을 불고 다니지 않는 게 참 수상하더라고요. 미심쩍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올케들을 쳐다보더니 그랬습니다. 왜들 그러나? 내가 복조거리가 없어서 남편복이 없어서 통 크게 돈 한 번 안 쓰고 산다고 행여 우리 엄마한테 그 돈 몇 푼 아까워하겠어? 우리 며느리들도 나한테 100만 원 이하로는 주지는 않아. 그러니까 올케들도 우리 엄마한테 짝이 굴지 말게. 알았어? 그러자 갑자기 방문이 펄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큰 소리로 그러셨습니다. 멍치고 있네. 너나 잘해. 우리 며느리처럼 착한 며느리는 없어. 네가 언제 나한테 50만 원을 줬다고 그러냐? 너만 나한테 50만 원 안 줬지. 네 올케들은 다 그 이상을 했어. 가만히 듣자니까 며느리들한테 창피해서 천불이네. 그러자 놀란 형님이 뒤로 나자빠지면서 그랬어요. 에그만이나 엄마 다 듣고 있었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삿대질을 해가며 화를 막 내셨어요. 우리 집에 너만 잘하면 만사 오케이야. 네 며느리들한테는 100만 원씩 받아 챙기고 허건들의 샴메스케이나 멜론이다 별거 다 받아 처먹었으면서도 네 엄마는 뒷전이지? 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올케들이 듣잖아요. 진짜로 그런 줄 알겠네. 뭐시 어째? 네가 사람이냐?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네 올케들한테 말 안 할 줄 알고 그러지? 그래 생전에 친정이라고 찾아와도 빈손이면서 맨날 딸랑 10만 원만 지어주면서도 그 돈도 아까워서 벌벌 떤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시어머니께서는 살짝 열려진 문틈으로 들리는 형님의 말에 얼마나 화딱지가 나셨는지 열불을 내시며 말씀을 막 하셨어요. 내가 창피해서 어디다 대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딸내미 하나 키워봤자 자기밖에 모르고 내가 잘못 키웠어. 자기 친정엄마는 마냥 퍼준 사람인 줄 안다니까. 뭐? 50만 원을 줬다고 사기를 쳐? 너 나한테 그 나이에 뒤질래? 그랬더니 형님이 사사익이 되어서 다 죽어가는 듯한 취새끼 소리를 내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건 엄마 좋으라고 그런 거지. 나도 며느리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그런다고 진짜로 내가 10만 원만 준 것을 올케들 앞에서 말하면 내 입장이 어떻게 돼?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 큰 소리로 형님한테 무섭게 그러셨어요. 그래도 자기 입장만 생각한 것 좀 보게. 이 썩어 문드러질 거 사. 너나 이번 설에 돈이나 잘 내놔. 이거 사. 너도 며느리들한테 1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지? 이번에 100만 원 안 내놓으면 두고 보겠어. 내가 죽기 전에 그동안 네가 했던 횡포들을 다 까발릴 거야. 으휴. 그러자 66세나 쳐드신 형님이 놀라서 시어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이요? 엄마가 그 돈을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럼 너는 쓸 데가 많아서 100만 원씩 며느리한테 삥 뜯었냐? 그러고도 그저 돈 아까워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엄마한테는 맨날 빈손으로 오면서 어쩌다 10만 원도 벌벌 떨면서 줬어? 시어머니 그 말씀에 놀라서 입막음이라도 하려는 듯이 형님이 그랬어요. 알았어요, 엄마. 지금 바로 들을 테니까 그만 좀 하세요. 내가 들을 줄 몰라서 그래요. 엄마가 하도 딸한테 돈 받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거죠. 지금 바로 미리 이체를 해드릴 테니까 조용 좀 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끝까지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왜 친목개비는 안 내냐? 너는 내 자식이 아니여?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입만 열면 간사지를 쳐. 그러자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이번 달부터 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형님이 가게 삿대질을 해가며 더 언성을 높이며 그러셨어요. 왜 이번 달 것만 내냐? 똑같이 해야 할 것 아니여. 엄마는 그런데 신경을 쓰지 마요. 다 알아서 할 텐데 그래요. 알기는 뭘 알아? 세난 올케들을 못 잡아먹고 간다니 너를 두고 내가 그냥 저 세상에 갈 줄 알았냐? 내 이 두 눈을 시뻘겋게 뜨고 네 버르장머리는 고쳐놓고 가야 쓰겠다. 당장에 너도 그동안 안 줬던 개비들까지 싹 다 내놔. 알았냐? 그러자 그 말씀에는 도저히 수긍을 못하겠는지 벌떡 일어나서 시어머니께 버릇없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려고 했어요. 엄마, 치매 걸렸어?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딸밖에 모르던 분이 왜 그래요? 며느리들이 그렇게 좋으면 며느리들이랑 잘 살면 되겠네. 그러자 시어머니가 냅다 그러셨습니다. 네가 시방 여기서 나가면 내 딸이 아닌 걸로 칠란다.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의 말씀에도 콧방귀도 안 끼고 그냥 휘잉하니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시어머니의 선물이라며 프로필 사진에 굵은 금발찌를 찍어서 올렸더니 대벌의 형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올케, 금발찌를 엄마가 준 거야? 네, 어머니가 금을 그동안 많이 모아두셨었나 봐요. 며느리들한테만 주신다면서 팔찌를 만들어주셨어요. 뭐? 나는 왜 안 줘? 어머니께 여쭤보세요. 주시겠죠. 그래, 알았어.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러셨다네요. 내가 왜 너한테 금발찌를 주겠냐? 내가 분명히 말했지. 벌써 잊어버렸냐?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랬냐 안 그랬냐? 언제 그랬어? 너만 거다냐? 왜 올케들만 주고 나는 안 줘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껄껄 웃으시며 그러셨어요. 너도 벌써 치매가 왔냐? 왜 했던 말도 기억을 못해? 내가 돈도 없는 거지 엄마인 줄 알았지? 내가 너한테 줄 만큼 주고 할 만큼 하고 살았는데 계속해서 그럴 줄 알았냐? 이제는 나한테 잘하는 자식한테 다 주고 갈 거다. 어쩌냐? 너는 내 자식이 아닌데 배가 꽤 나쁘겠다. 라고 하시며 끊으셨대요. 형님이 시어머니의 그 말에 놀라서 제게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엄마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네. 옳긴 알고 있었어. 엄마가 금을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야. 아니요. 형님이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나저나 나도 그동안 못 냈던 친목깁을 다 낼 테니까 엄마한테 말 좀 잘해줘. 알았지? 형님 꼭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동안 안 내신 돈을 합치면 꽤 큰 돈인데 내시겠다고요? 그럼 내야지. 나도 우리 엄마 자식이야. 엄마한테 말이나 잘해줘. 부탁해.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과일과 엄마가 좋아하는 한우 불고기감은 설 선물로 사들고 갈 테니까 올케들은 그거 준비하지 마. 엄마한테도 말 잘 전해줘. 많이 반성하고 있더라고 말이야. 아이고 돈이 없어도 없는 척을 하면 안 되는 세상인가 봐요. 자식도 돈 없어 보이는 부모는 돈 안 낸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로 그럴까요? 그거야 못돼 처먹은 자식이나 그런 거죠.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찢어지게 가난하셨지만 저는 결코 무시하지는 않았네요. 이제 와서 후회만 남아요. 왜 좀 더 시간을 내서 살아생전에 잘해드리지 못했나 하고요. 형님도 시어머니께서 갖고 계실 금을 탐을 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계실 때 마음 한켠이라도 사랑을 담아 시어머니를 생각을 해준다면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설이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시어머니 마음을 형님이 돌려놓을지 궁금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결혼을 한 지 5년이나 되었어요. 제 딸은 속도 위반을 한 탓에 6살이고요. 시댁권 한 도시에 살고 있고 아버님과 형님은 서울에 살고 계세요. 두 분 사이에는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평범한 회사원이시고 형님은 동대문 상가 주변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옷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는지 어쩐지 직원을 2명이나 두고 일을 하는데 한 번씩 명절이 가까우거나
시부모님의 생신 때라도 되면 아주버님 손에 시부모님의 옷들을 챙겨서 보내곤 했어요. 저희 형님은 한마디로 사장님이죠.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명절에도 늘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쁘다는 핑계로 단 한 번도 명절을 새러 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 초반에 몇 번 미리 연락을 줘서 양해를 구하기도 하더니 이젠 아예 당연한 것처럼 제게 전화 연락도 없어요. 항상 아주버님이 형님의 아들만 딸랑 데리고 명절을 새러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님이 물으셨어요. 이번에도 안 오냐? 명절에 옷가게를 여는 집이 어디 있다냐? 얼마나 큰 돈을 벌려고 명절에 문을 열어? 그러면 아주버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휴, 아버지, 그래서 자영업이 힘든 거예요. 365일 쉬는 날이 있는 줄 아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이고, 냅둬요. 설마 명절에 문을 여는 가게가 어디 있어요? 그냥 오기 싫고 쉬고 싶어서 그러겠죠. 장사하느라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고 싶겠어요? 나는 내 아들과 손자만 보면 돼요. 그러자 아버님이 또 그러셨어요. 그래도 그렇지. 하도 못 본 지 오래되어서 큰며느리 얼굴을 잊어버리겠다. 명절엔 자고로 힘들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전에 코빼기도 안 비치고 사냐? 그 말씀에 시어머니께서 또 그러시대요. 이 양반이 늙었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일 때문에 바쁘다잖아요. 바쁘긴 개뿔. 돈만 딸랑 던져주면 다야. 1년에 한두 번 얼굴 내미는 게 그렇게도 어려워? 하여간 요새 것들은 시부 말기는 먹같이 한다니까. 그래, 니들이 좋아하는 돈 줬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한 거다. 이거 아니여? 아버님만이 이렇게 제대로 한마디씩 하셨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큰며느리가 큰아들 손에 두툼한 용돈과 옷들을 선물로 보낸 곳 어디냐며 이제는 별로 신경을 쓸 일도 아니라고 하시는 듯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도 형님이 일부러 명절에도 옷장사 때문에 못 온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다 알고 있었어요. 형님이 옷가게 사장인데 맘만 먹으면 문을 닫는 것은 일도 아니죠. 세상에 명절에 문을 여는 옷가게가 어디 있겠어요. 직원들도 설새로 보내줘야 하는데 혼자서 성성 떨고 가게 문 열고 장사하겠냐고요. 뻔히 아는 거짓말에다 핑계를 대는데도 시어머니가 그러려니 하고 체념을 하는 데는 따로 이유가 있었어요. 형님이 형님의 아들을 출산하기 전까지만 해도 조그만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님에게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형님의 친정 부모님은 형님이 어릴 때 사고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모 손에 의해서 자랐다고 했어요. 부모도 없이 자라서 늘 힘들어했다는데 형님의 아들을 낳은 후로 다니던 회사도 못 다니게 되어서 육아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 그 즈음에 하필 아주버니가 실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하소연을 하는 형님에게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집도 절도 없는 고아나 마찬가지인 너를 거둬줬으면 너도 네 밥그릇은 챙길 줄 알아야지 않냐? 아들만 떡하니 낳아주면 다냐? 내 아들이 돈을 못 벌면 네가 벌면 될 것 아냐?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설쳐? 그 말에 형님이 그랬다네요. 그래요? 그럼 우리 영식이는 누가 키워요? 어머니가 키워주실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손자나 키우면서 살아야겠냐? 니들이 낳았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키워야지.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낳았어? 틀린 말씀은 아니었죠. 그러자 형님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어머니 아들한테 용식이를 맡기고 시장 바닥에서 가서라도 장사를 할 테니까 장사 미천이라도 대주실 거예요? 이게 미쳤나?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 이러니까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 연줄도 없는 고한테는 장가를 보내는 게 아니었어. 말은 바로 해야지. 형님이 아무 연줄이 없는 것은 아니죠. 형님을 키워주신 형님의 이모도 있었고 형님의 친가 쪽 어른들도 있었지만 다 형님에게 무심한 탓에 고아처럼 기댈 때라곤 한 군데도 없다는 뜻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엉뚱하게 형님을 탓했어요. 고아나 매 한 가지였던 형님이 감히 시어머니의 장남이었던 아주버니가 실직을 했다고 징징대는 큰며느리에게
같은 여자로서 자존심에 금이 갔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네 주제는 알라며 형님이 아픈 부분을 건드렸던 겁니다. 그걸 형님이 뼈아프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 뒤부터 형님이 돌변해서 사람이 차갑게 달라졌다고 했어요. 형님은 실직을 한 아주버니에게 형님이 어린아들을 맡기고 미친 듯이 동대문 상가에 있는 옷가게에서 전문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의 개인 옷가게를 차리는 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남편이든 무엇인 간에 아무것도 없이 오직 자신 하나뿐이라서 무시받지 않고 아들을 자신처럼 고아처럼 만들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얼씨구나 잘 됐구나 싶었는지 한 번씩 서울로 올라와서 형님 아들을 돌봐주기도 했었는데 아주버니가 회사에 다시 다니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그 말을 들은 이후로 형님은 시부모님의 생신은 물론이고 명절이고 뭐고 가족 행사에는 딱 정해놓고 바빠서 참석을 못한다고 당당히 했대요. 그래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실직에 살짝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큰며느리가 생활력이 강해서 아들을 먹여 살리니까 끽소리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시어머니는 집안에 일이 생길 때마다 저만 부르셨어요. 고분고분하니 수더분한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시부모님도 부모님인데 당연 일이 생겨서 부르면 달려가야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뭐 맨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닌데 자식된 도리라 생각하고 형님이 없는 명절을 제가 다 독박 써가며 지내는 것도 그런다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설날 세뱃돈을 주시는 것이 참 빈정이 상했습니다. 뭐 시부모님이 주시는 세뱃돈 가지고 빈정까지 상하냐고 하실 거예요. 제 딸이 갓난아기일 때에는 아기가 무슨 돈을 낳냐고 하시면서 딱 1,000원짜리 한 장을 지어주시더니 작년에 웬일로 5,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인 형님의 아들에게는 10만 원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제가 보는 앞에서요. 형님의 아들이 제 딸 나이 때에도 10,000원짜리 이하를 주신 적을 못 봤어요. 그전에는 솔직히 형님 아들에게 얼마나 주시든 신경을 안 썼는데요. 이상하게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까 그게 그렇게 빈정이 팍 상하더라고요. 비록 형님의 아들이 초등학생인 것은 감안을 하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매번 형님처럼 막 뻗대지도 않고 대놓고 시댁에 내려오지도 않았어도 저는 큰소리도 하지 않고 제 할 도리를 다 해왔어요. 그러면 저에 대한 배려도 어느 정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음 쓰는 것이 그 세뱃돈 차이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섭섭하더라고요. 돈 몇 푼에 추잡스럽게 섭섭하고 말고 하냐고 하실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속 좁은 인간이었나 봐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시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을 해서 형님이 명절 때마다 오지 않아서 저 혼자서 다 일을 다 치렀어도 제 할도리가 여기며 군소리 안 했는데요. 저도 연중에 그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었나 봐요. 세뱃돈, 그게 뭐라고 빈정이 상해서 저도 일단 한 번쯤 해봐야 작은 며느리가 없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아실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께는 죄송했지만 저도 일하는 엄마로서 휴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작년 추석 때도 일 때문에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이번 설날에도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형님처럼 남편과 딸만 보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단짝 친구를 어렵게 꼬셔서 여행을 예약했네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 그렇게 해. 내가 엄마한테는 잘 말씀을 드릴게. 그리고 때마침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이번 설 때 말이다.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 그냥 간소하게 하자. 그래도 네 시숙하고 용식이가 내려오니까 좋아하는 LA 갈비만 조금 더 넉넉히 하고 다른 것들은 딱 한 접시만 하자. 내가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장을 미리 봐둘 테니까 네가 고기만 사오면 되겠다. 그러세요? 이번에도 형님은 안 내려오시는 거죠? 네 형님은 기대도 하지 마라. 장사한 애가 내려오겠냐? 뭘 알면서 그러냐? 그러세요? 그러시면 어머니, 이번에는 두 아드님이랑 설을 보내시겠네요? 뭐? 그게 뭔 소리냐? 어머니, 저도 바빠서 못 가요. 뭐? 설에 바쁘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냐?
공휴일이 날간인데 뭐가 바쁘다고 그러냐? 네, 놀러가기 바쁘네요. 죄송하지만 저도 휴식이 필요해서요. 일이다 육아다 해서 휴일에도 제대로 쉬어보지 못했네요. 친구랑 여행 예약이 잡혀서요. 뭐시여? 네가 지금 나를 놀리고 있는 것이냐? 작년 추석 때도 안 오더니 뭐 하자는 거요? 죄송해요. 어머니께는 며느리가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간소하게 하신다면서요. 사랑하는 두 아드님과 손자와 손녀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종종 저도 숨도 쉬고 살아야 오래 살 것 아니겠어요? 말이 안 통한 저와 통화를 끝낸 후에 남편에게 전화를 한나절 붙잡고 계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 형수는 명절에 안 와도 되고 로라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암튼 로라 엄마 대신에 제가 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더 이상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뭐시여? 너도 똑같아. 천불이네. 어디 명절을 며느리 없이 보낸다냐? 엄마, 꼭 명절은 며느리와 함께 보내라는 법 같은 건 없어요. 저도 가고 형도 가고 손자와 손녀가 엄마한테 갔는데 뭐 어쩐다고 그러세요. 제가 로라 엄마 대신에 좀 더 일찍 가서 음식 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진다고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께 남편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 로라한테도 세뱃돈으로 배춧잎 싹으로 주세요. 그러라고 로라 엄마가 용돈도 많이 챙겨드리는데요. 아셨죠? 미쳤냐? 너도 오지 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 남편은 누나만 위로 셋이나 있었어요. 저와 결혼할 때에는 누나들 셋 다 모두 결혼을 한 상태였고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도 막내이자 아들이 하나인 남편에게 온 집안 식구들이 남편을 싸고 돌았다고 했습니다. 막내이자 아들이었던 남편은 시부모님의 크나큰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누나들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지내왔어요. 좋게 말하면 화목한 집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왕자님이었어요.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여자들 치마폭 속에서 버릇없이 자라서 자기밖에 모르고 약간 또래보다 철이 없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남편과 사귈 때에도 그런 어린애 같은 행동 때문에 혀를 내두르고 몇 번이나 헤어졌다 만나기를 반복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에 관한 한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누나들과 시어머니와 공유를 했으니 말 다 했던 거죠. 그런데 왜 결혼까지 했냐고요?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당시 남편의 누나들이 쫓아와서 사정을 했어요. 누나들 뿐이겠어요.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쫓아왔습니다. 저에게 해코지 하는 것은 아니었고 저에게 엄청 잘해줬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셨어요. 내 아들이 말대처럼 키만 컸지 속이 조금 없긴 없어요. 하도 누나들이 막내라고 챙겨주고 이쁨만 받고 자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집안은 너무 화목해서 속마음도 다 터놓고 지내서 그런 거니까 이번만 용서해줘요. 앞으로는 절대로 누나들이 간섭하지 못하게 내가 다 챙길 테니까 화 풀어요.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제게 늘 엄마처럼 따뜻하셨고 고상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누나들도 저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게 보였고 어떻게 하든지 남편과 제 사이를 연결해 주려는 마음이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이 정도의 가족 간의 분위기이면 괜찮겠다 싶었고 남편도 제 말을 잘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따라주었어요. 조금 철이 없고 그랬어도 누나들 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따뜻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그저 괜찮게 사는 듯 보였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알게 된 아버님의 빚청산 때문에 살던 집도 팔게 되고 시부모님 앞으로 있던 부동산도 다 팔게 되었어요. 아버님의 고향이었던 시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셔둔 선상과 그 근처의 먼 친척분께 농사를 지으라고 빌려준 논밭이 조금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산은 아버님의 고향이긴 하지만 깊은 산속과도 같은 곳이라서
거리상 멀기도 해서 남은 가족들이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곳으로 아버님을 시름묘지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어찌나 남편이 슬퍼하던지 제가 위로하느라 참 힘이 들었었네요. 아들이라서 상주 노릇도 해야 하고 아버님이 미처 하다가만 일 처리나 빚 정리도 할 것이 태산 같았을 텐데 남편은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마음 놓고 슬퍼하길래 당시 저는 그런 뒷사정이 있는 줄은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누나들인 형님들이 다 발벗고 나서서 그 뒷처리를 감당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편을 더 걱정을 하며 끼니 때마다 먹는 거 하나하나를 챙기셨어요. 그때도 남편이 제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어른애처럼 다 주고 가는 모습이라 시어머니가 제게 부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승찬이밖에 몰랐던 승찬이 아버지가 저 세상에 갔으니 애가 얼마나 힘들겠냐. 이왕지사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네가 밥 먹는 것 좀 잘 챙겨줘라. 애가 쭉 처져서 기운이 없이 저러면 되겠냐. 네가 우리 승찬이 옆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내가 따로 승찬이 밥은 줄 테니까 꼭 다 먹게끔 해줘. 부탁한다. 남편의 누나들도 시어머니와 다르지 않았어요. 상주라서 얼마나 힘들겠냐며 신경 쓰이는 일이나 조금이라도 힘들 것 같은 일은 아예 시키지도 않더라고요. 남편도 누나들과 시어머니가 있으니 그러려니 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든든한 누나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형제간의 우애가 좋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님들도 저에게 참 잘했어요. 제 생일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며 남편을 통해 선물도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제를 하며 사귈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척단 의존적인 성향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늘 주변에서 챙겨주는 누나들과 시어머니가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을까요? 첫째, 집안에 있는 힘든 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집안일은 손 하나도 까딱하는 걸 질색했습니다. 설거지 정도는 그래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쓰레기 치우는 것이나 분리수거를 하는 것은 몇 번을 치우라고 해야 마지못해 치우거나 짜증을 내곤 했어요. 그래도 신혼이라서 그런지 남편은 제가 시키는 일에는 하려고 노력하는 듯 했지만 그러기까지 얼마나 민기적거리던지 속에 찬불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성질 급한 제가 여러 번 화를 낼 때가 많았어요. 게을러도 이렇게 게으를 수가 있나요? 부대끼고 함께 사니까 눈에 싹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남녀가 한 집에서 살려면 서로 맞춰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남편을 잘 고쳐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남편이 제 말을 안 듣고 생떼를 쓴 인간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남편이 저에 대한 불만을 전부 다 형님들과 시어머니께 일러 바치는 느낌이었어요. 늘 하던 버릇이 어디로 가겠어요? 저와 연애를 할 때에도 그렇게도 그걸로 많이 다퉜건만 고쳐질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이 일러 바친 게 아니라 그저 형님들과 시어머니께 어린 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한 번씩 형님들이 날이라도 잡은 듯이 돌아가며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내 동생은 한 번도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버려본 적이 없었네. 더러운 것은 딱 질색을 하는 애야. 누나들이 많은데 그런 거 시키기라도 했겠어?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 대신에 내 동생은 다른 남자들보다 착실하지 않은가?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길 해 어째? 겨우마다 형님의 전화를 끊고 나면 그새 또 둘째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옳게 내 동생은 생선까지도 발라줘야 먹어. 비린내 난다고 생선도 안 먹으니까 엄마가 항상 발라서 먹였거든. 남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네. 빈정이 상해도 어쩌겠는가. 내 남편이니까 비위 맞춰가며 사는 거지. 안 그래? 겨우 둘째 형님의 전화를 끊었는가 싶었더니 또 셋째 형님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네, 형님. 왜? 목소리가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오늘따라 형님들이 약속이나 하신 것처럼 차례대로 전화를 주시네요. 그 말에 흠칫 놀라서 그러더라고요. 약속은 무슨 약속? 왜? 신이들 전화를 하니까 싫은가? 싫은 것보다도 너무 다들 승찬 씨한테 잘하라는 말만 하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올케. 그냥 올케가 좋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어? 우리는 다른 신우이들이랑은 다르네. 다른 집들은 신우이들이 시집살을 시키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건 옛말이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올케한테 잘했는지 올케도 알지 않은가? 알긴 몰라라. 웃긴 짬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확 한 소리 해주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뭐 그 정도 안 하는 집이 어디 있다고.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는지 속은 짜증이 몰려오고 했지만 내색할 수가 있나요. 나도 결혼을 해서 신우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어서 며느리 고충은 잘 알아. 올케 우리만큼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싶고 추워도 올케한테 신우집 같은 거 할 생각은 없어. 그래야 내 동생한테 올케가 잘할 것 아닌가. 안 그래?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제가 두 형님들과도 전화 통화를 하느라 하던 일도 못하고 있어서요. 아, 그래? 그래서 목소리가 축 처져 있었구나. 그럼 간단하게 한 말만 할게. 내가 사진 하나를 보냈어. 세상에, 그게 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신 선산인데 우리가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선산을 못 돌봤잖아. 그래서요? 이젠 올케가 책임을 지고 관리 좀 해. 제가요? 승찬 씨가 하면 되죠. 왜 하필 제가 해요? 그러자 화들짝 놀라면서 그랬습니다. 뭔 소리야? 이제까지 승찬이가 힘들까봐 우리가 다 했었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올케가 다 알아서 해. 우리 승찬이는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일에만 집중하게. 듣고 보니 참 얼척이 없었어요. 형님, 저도 이래요. 그러자 더 격앙된 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누가 자네가 일한 줄 모르나? 이제껏 누나들이 다 알아서 선산 묘지 관리를 다 해왔는데 갑자기 바쁜 애한테 맡기면 쓰겠어. 자네가 더 빠릿빠릿하니까 내조 한 달 삼치고 신경 좀 쓰라는 것 아닌가? 네? 승찬 씨가 전능하나 반병신이에요? 말짱한 육신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승찬 씨 걱정할 거면 늘 하던 대로 형님들이 나서서 계속 그렇게 하시던지 할 일이지. 제가 다 알아서 책임을 지고 하라뇨. 제가 승찬 씨를 돌보기 위해서 결혼했어요. 그러자 셋째 형님이 완전 열이 받아서 제게 나팔을 불어댔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그동안 내가 올케가 마음에 안 들었어도 얼마나 입 꼭 다물고 참고 살았는지 알기나 해. 그리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도 세상 천지에 그런 시어머니는 없네. 하여간 며느리한테 한 소리 하면 아들 잡을까봐 끽소리도 안 하셨어. 듣고 있자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다 막혔습니다. 아무튼 긴 말 하지 않을 테니까 내 동생이 신경 쓰이지 않게 자네가 알아서 때 맞춰서 선산 관리에 신경 좀 쓰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선산에 잡초가 많아서 보기가 흉하네. 전화 한 통하면 다 알아서 벌초도 해주고 하는데 뭐하러 내 동생에게 신경을 쓰게 하나? 신의 시집살이 시킨다고 할까 봐서 무서워서 전화도 자주 못한다는 주제에 선산 묘지 관리는 알아서 관리를 잘해달라면서 끊더라고요. 별꼴이 반쪽이었어요. 내가 남편의 포모 노릇이나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았나 봐요. 제가 말 그대로 해주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역시나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누나들은 왜 그러냐. 하던 대로 계속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지 뭐 하자는 거야. 냅둬. 그냥 냅두면 알아서 할 거니까. 내가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야 해? 누나들이 안 하면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하실 테니까 냅두고 신경 쓰지 마. 무책임한 남편의 말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 집 아들이 아니냐? 그동안 누나들이 신경을 써왔으니까 이제는 네가 해야지. 난 몰라.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제가 다 알아서 해버렸어요. 알아보니 이장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멀리 살아서 몇 년 동안 산소를 둘러보지 못할 바에야 이장을 해서 아버님을 모셔놓은 곳으로 시할아버지와 시할머니를 모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리지 않고 간소하게 화장을 해서 이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산은 팔아버렸습니다. 한참 이장이 진행이 되는 중에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게 낫겠다고 했어요. 무신경하고 의존적이고 철없는 남편은 제가 하자는 대로 하더라고요. 마누라 덕택에 큰일을 하나 치렀다고 의기양양해하며 시어머니께 그 사실을 말한 남편이 되려 시어머니의 곡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뭐시 어째? 내 허락도 없이 이장을 했어? 네가 지금 집안 말 안 먹을 일 있냐? 왜요? 엄마도 그 몇 년 동안 한 번도 선산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뭐하러 매번 벌초하느라 돈 퍼들고 그 짓을 해요. 그래도 엄마가 똑똑한 며느리를 봤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모셨죠. 뭐시 어쩌고 어째? 네가 사람이냐? 이 속도 없는 놈아. 네가 사람이야? 우리 집은 이제 망했네. 망했어. 그 묘자리는 장남이 대대손손 잘 되는 묘자리라고 네 할아버지가 절대로 건드지 말라고 한 땅이요. 이장을 하면 망한다고 했다.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집안 망하게 생겼네. 네? 그럼 그렇다고 말을 했어야죠. 저는 몰랐어요. 모르긴 뭘 몰라. 내가 말을 해줘도 한 귀로 흘렸겠지. 그렇지 않아도 네 작은아버지가 선산을 없애려고 얼마나 네 아버지를 볶아대는 줄 아냐? 그 묘자리가 장남한테만 좋지 차남한테는 안 좋다고 해서 언제적부터 이장하자고 나댔었어. 아이고 우리 망했네. 어쩐지 이상하게 작은아버님이 이장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하시면서 직접 나서서 힘을 써주는 덕에 수월하게 이장을 했네요. 그런 숨은 비밀이 있었다니. 이제가 시집온 며느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어찌 알겠나요. 그러게 뭐를 생판 알지도 못하는 며느리에게 선산 묘지걸 일을 맡기길 맡겨. 시어머니 그 말에 남편이 저에게 이장을 하자고 했다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 판꽃을 벌렸어요. 그것뿐이겠어요. 3명의 형님들이 몰려와서 제게 삿대질 해가며 잡아잡수려고 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망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나갈 테니까 사람 다시 들이시면 되겠네요. 저한테 선산 묘지 관리를 맡긴 분들이 누군데 그래요. 저도 망할 이 집구석에서 더 이상 미련도 없으니까 위자료 투석히 준비하세요. 라고 하며 친정으로 짐 싸들고 가버렸어요. 저에겐 이미 선산과 그 주변에 있던 친척들에게 임대를 줬던 옛 할아버지가 사셨던 집이랑 논밭을 다 판 돈이 있었어요. 제가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팔았던 건데 돈 관리를 제게 다 맡겼던 탓에 제가 그 돈을 위자료 삼아 챙겨갔습니다. 신혼집 전세도 판으로 딱 갈라서 가져왔어요. 반반씩 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새 저와 못 헤어진다며 징징대던 남편. 혹시나 혹처럼 달라붙을까봐 끔찍했어요. 2년 동안은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던 친구의 말을 잘 새겨 들은 탓에 수월하게 헤어졌네요. 망할 집구석에서 잘 탈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